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 같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막힌 사연들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참 감회가 새롭네요. 사연살롱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니 남들처럼 지긋지긋한 결혼살이를 이어간다고 생각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는데요. 이번엔 저에게 일어났던 아주 기가 막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 아들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려는 저를 응원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렸을 적 미국에서 태어나 거기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제 나이치고는 조금 특이한 유년 시절을 겪으며 자랐어요. 금융 관련 회사에 다니시던 아빠의 직장 때문이었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사직에 올라가게 되면서 저희 아빠는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엄마와 저희 언니, 저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랬는지 저희 아빠는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암을 얻고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엄마는 아직 고등학생인 언니와 중학생인 절 보며 눈앞이 아득해지셨다고 해요. 당시 엄마는 저희 두 자매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전부 지원해 주려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지인을 통해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덜컥 돈을 넣었다가 그만 큰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큰 계기로 인해 저희 집 경제력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말았죠. 그때 저희 가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주었던 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큰 돈을 잃고 사색이 되어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일으켜 세워준 것도 바로 언니였죠. 엄마 괜찮아.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돼. 월세방이어도 괜찮아. 그 돈 날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게 아니야. 아직 남은 아빠 유산으로 나랑 지은이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나와. 그치만 너희 대학 가면 생활비도 있고 자취라도 하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하니? 또 결혼자금도 있고. 그 다음 일은 엄마가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나는 자취할 일 없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니까. 그건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 반에서 1등 했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꼭 서울에 있는 대학 갈게. 언니의 위로로 엄마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투자 같은 건 쳐다도 보지 않고 백화점 푸드코트에 있는 케이크점에서 일을 구해 성실하게 일을 하셨죠. 그리고 언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진학해 6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이후엔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고요. 저 역시 그런 언니를 보며 자극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명성 있는 대학교에 진학해 틈틈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죠. 당시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하고 엄마를 돌봐드리겠다는 나름의 원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몸이 약한 엄마가 밤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리며 통 잠을 자지 못하시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언니처럼 저도 경제력이 생기면 엄마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느 날 푸드코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는 그 길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하필 쓰러지시면서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나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엄마 일어나. 엄마가 아빠 대신 나 결혼식 때 손잡아준다고 했잖아. 지은아 진정해. 너 그러면 엄마 가시는 길이 더 힘들 거야. 언니는 울부짖는 절 달래주면서도
혼자 모든 장례 절차를 밟고 무사히 엄마 장례식을 치러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언니도 고작 25살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언니가 있었기에 저도 엄마를 보내드린 뒤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졸업식 날 언니를 껴안고 펑펑 울며 겨우 무사히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취업도 머지않아 성공했죠. 저와 언니는 둘 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요. 언니의 직업은 학원, 그것도 강남 8학군 안에 위치한 학원의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어요. 거의 저 혼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연애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건 아니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다음 연애를 하곤 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첫 만남 때부터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대뜸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을 걸었거든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지금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죠? 지하 1층? 네. 구내식당 가는 거면 식사 같이 할까요? 보아하니 혼자 식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혼자 먹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 영업 B팀 장세진이에요. 신분 확실하죠? 남편은 대시를 하는 건지 밥만 먹자는 건지 애매하게 굴며 식사를 같이 하더니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엔 대뜸 내일은 언제쯤 식사를 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건 왜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번호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요. 줄 거예요? 그럼 다음 식사는 밖에서 하고요. 제가 여기 근처에 곱창 기가 막히게 하는 곳 알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이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또 그렇게 은근슬쩍 어필을 하는 모습에 호기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주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나보니 생각보다 훨씬 성격이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괜히 영업직 사원이 아니구나 싶을 만큼 말주변도 좋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세심하고 센스가 넘쳤어요. 저는 그런 그 사람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금세 연인이 되었답니다. 사귄 지 500일이 되던 날 남편은 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친정 언니는 당연히 너무나 축하해 주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반듯하게 자란 저를 대견해하며 좋게 봐주셨죠. 저희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후 곧바로 아들을 임신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출산과 이후 육아에만 전념을 하기로 했어요.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 용품을 사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정도로 기뻐하셨죠. 시집 오자마자 곧바로 손주를 보게 될 줄이야.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세상에.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네. 복덩이가 왔어. 어머님, 이거 저랑 남편이 엊그제 사온 꽃게예요. 저번에 가져다 주신 김치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어머님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해놨어요. 뭘 이런 걸.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출산 전까지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태교 열심히 하는 데만 신경 써라. 다른 건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님. 집안의 첫 손주를 임신한 저는 시댁 식구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어요. 당시 결혼 전이었던 시동생한테도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한 박스 받았을 정도였죠. 친정 언니는 일이 바쁜 와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제 상태를 체크하러 직접 저희 집에 와주었고요. 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제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 친정 언니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이후 언니는 학원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긴 휴가를 써서 제 산후조리를 곁에서 내내 도와주었답니다. 다행히 다시 학원으로 복귀할 수는 있었다고 해요. 언니 덕분에 저는 빨리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죠. 출산을 막 했을 때는 애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일이라는 말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는데 4시간 주기로 울어대는 아이한테 온종일 매어 살다 보니 정말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일이더라고요. 애가 걷기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예전 처녀 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도 찌고 얼굴도 많이 상해버렸어요. 2년을 기다린 유치원에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야 겨우 숨 돌릴 수 있는 제 시간이 생기더군요. 처음엔 잠을 자거나 운동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예전의 몸 상태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번역일을 조금씩 받아서 하기 시작했죠. 원래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에 시동생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는 무려 집안 어른 모두가 판검사인 법조인 집안 딸이었죠. 시어머니는 시동생 장가 준비를 하면서 사채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정신없이 결혼 자금을 모아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아들을 낳았다고 애지중지하던 저는 한순간에 시어머니의 수많은 통장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죠. 예, 너 얼른 70만 원만 붙여봐라.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세영이 결혼식 사진 고르러 갔는데 거기서 7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모양이야. 결혼식 사진 고르는데 왜 70만 원이나 필요하세요? 아우, 이 늙은이가 자세한 걸 어떻게 알겠니? 원래 고급 사진관들은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다. 그러니 윗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 거겠지. 얼른 70만 원부터 붙이거라, 참말 말고. 어머님, 저 이미 저번 달에 번 돈 전부 도련님 장가 비용으로 썼어요. 더 이상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럼 적금이라도 깨서 보내든가. 잔말하지 말고 3시 전에는 무조건 보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칼만 안 들었지 아주 강도가 따로 없었어요. 덕분에 번역 일을 하며 번 돈을 전부 빼앗기고 말았죠.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해봤지만 남편은 시동생이 장가가기까지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고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나도 당신이 애 낳고 집에서 쉬는 동안 안말 않고 돈 벌어다 줬잖아. 가족끼리 다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죠. 독박 육아를 한 채가 무슨 집에서 놀고 먹은 것 마냥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부하가 치밀었지만 남편의 말 맞다나 반년만 참으면 다 지나가겠거니 하고 꾹 참았네요. 시동생은 그렇게 집안 돈을 다 받아먹으면서 의리의리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러더니 그 이후엔 자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처갓댁에만 매어 살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생 끼고 살던 시동생이 나가고 나니 마음이 적적해졌나 보다 하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꼭 기분 나쁜 말들을 던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시댁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꽃게탕이 먹고 싶다고 사다 놓은 꽃게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예, 그 꽃게 살살 다뤄라. 내가 엄청 비싸게 사온 거야. 그게 양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로 쳐주는 엄청 좋은 꽃게라더라. 네, 어머님, 살살 손질하고 있어요. 예, 너는 근데 어쩜 와서 맨날 먹기만 하고 가니? 너희 집 반찬은 제대로 만들어 먹고 있어? 저희요? 그럼요. 매주 반찬 3-4개씩은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우리 집은 빈손으로 딸랑 와? 나는 늘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빈손은 무슨. 시댁에 갈 때마다 용돈을 드리느라 저희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겨우 참았죠. 욕하는 성질을 한번 눌러 참고 생각해보니 그래, 차라리 용돈을 줄이고 반찬을 해서 오는 게 더 경제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는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을 많이 해다 드렸어요. 봉투가 얇아지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 얼굴을 애써 무시하면서요. 애 키우면서 살림하는 게 빤하게 보일 텐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의 살림을 빼먹으려고 안달이더군요. 제가 싸온 반찬을 몇 번 먹더니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어쩜 맨날 이런 풀떼기만 싸우니?
고사리는 저번 달에도 가져오지 않았니? 이거원, 가족들을 말려 죽일 참인지. 요즘 나물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유명한 사람들은 죄다 채식만 하잖아요. 채식?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풀떼기만 가져오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 손주랑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지 모르겠구나. 에휴, 늙은 시엠이 굶겨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어른상에 고기 하나 없다고 바로 등짝 맞았을 일이다. 그래, 나도 당신이 해준 갈비찜 좀 먹어보자. 신혼 때는 자주 해주더니 요즘은 그거 통 안 해줬잖아. 저는 기분이 나빠서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그 와중에 반찬 타령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점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잦아져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일정인 것처럼 굳어졌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시실코콜한 잔소리까지 들으며 매주 다양한 고기 반찬을 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요구했고 저는 늘 그걸 다 맞춰서 가져가야만 했어요. 이대로는 생활비가 다 바닥이 나겠다 싶었던 저는 번영일을 늘려서 할 수밖에 없었고 늘 피곤한 몰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이제 고작 40 넘은 남편의 정리해고 소식에 저는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뭐? 정리해고? 해고? 그럼 회사를 더 못 나간다고? 왜? 무슨 일인데 대체 왜?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서 해외 거래처 전부 나가리 됐으니까 그렇지. 해외 거래가 안 되는데 회사가 돈을 어디서 버냐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일 잘하던 사람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 그래도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해고로 처리됐으니까 실업급여는 나온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해고를 당해도 천하태평한 남편 때문에 저는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없던 화병도 생길 정도였죠. 당장 아파트 이자며 공과금, 보험료 등 나갈 돈이 한둘도 아닌데 말인데요. 게다가 애까지 키울 생각을 하니 저는 눈앞이 막막해졌죠. 그동안 시동생 결혼이니 시어머니 반찬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일해다 번 돈을 전부 써버렸으니 저축해놓은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친정 언니한테 돈을 조금 빌릴 수밖에 없었죠. 친정 언니는 제가 빌려달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걱정을 한가득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제부도 힘든 마음일 텐데 네가 잘 다독여줘. 응 언니 고마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응 알았어. 상황 괜찮아지는 대로 이 돈 꼭 갚을게 언니. 그동안 애 키우면서 친정 언니랑은 연락이 뜸해졌었는데 대뜸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니 제 스스로가 더 부끄러웠죠. 친정 언니는 한사코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늘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눈치 없이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러대는 시어머니께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이제 자주 못 간다고요. 뭐? 이제 안 온다고? 아니 왜? 저희 살림 빠듯해요 어머님. 저 혼자 버는 걸로 애 키우고 저희 세 식구 살림해야 하는데 매주 호화스러운 반찬들 하고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시애미부터 고려장 하듯 내팽개 치겠다는 거야? 어머님 아들이랑 손자 챙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에 살림도 넉넉하시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더 힘들어요. 제가 전과 다르게 단칼에 딱 잘라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긴 해도 더 이상 군소리하진 않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네 사람 몫의 살림을 해야만 했죠.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얼마 안 가서 입이 하나 더 늘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이혼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으리으리한 부잣집에 갔다 오면서 왜인지 빈털터리로 왔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지 형동생 아니랄까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그 빌미로 가차없이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해고를 당했는지 자세히는 못 들었네요.
어쨌든 그 잘난 처가댁도 직장도 잃은 채로 대책 없이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은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멸치 한 봉지라도 집어갔고요. 결국 저는 5사람분의 살림을 하게 되었고 몸이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저는 몇 개월만 그렇게 버티면 남자들이 알아서 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태평하게 놀고만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요. 그 사이 저는 친정언니한테 2번 더 돈을 빌렸고 일을 받는 회사가 늘어난 결과 단가가 센 일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년 만에 시간당 받는 돈이 2배 가까이 많아진 저는 시댁 식구들이 맨날 콩나물 무침만 먹는다고 불면 소리를 해도 귀를 딱 닫고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친정 언니한테 빌린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 언니한테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그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여기 땡땡병원입니다. 가족분 되시죠? 오늘 오후 12시 40분 권지혜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단 하나 남은 가족이었던 친정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니. 길바닥에서 저는 몇 번이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것 같네요. 친정 언니가 살던 집 근처 마트는 굉장히 급한 경사가 진 골목길에 있었는데요. 그날 하필 그 경사진 골목에 세워뒀던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고 말았고 퇴근 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가던 친정 언니를 그만 덮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던 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까지 이렇게 빨리 떠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언니는 나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왜 하필 언니야. 우리 언니가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한데 이런 게 어딨냐고.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말대로 채영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면 오히려 채영이 마음 놓고 못 떠나. 채영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당신이 힘을 내야지. 그 전까지는 왼수 같기만 하던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제 가족을 잃고 슬퍼하자 절 위로해 주더군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조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일만 하고 살던 친정언니는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러졌는데 오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추억했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갔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며칠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일도 잠시 멈춰야 했을 정도였죠. 어린 나이부터 차례대로 부모님을 여인 것도 모자라서 고작 3살 차이였던 언니마저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니 제가 무슨 저주라도 받았나 싶더군요.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도 기운을 못 차리니 웬일로 시어머니가 죽을 써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죠. 간 사람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네 가족이다. 우리야 그렇다 쳐도 적어도 네 피부치를 봐서라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지. 레미가 자꾸 죽는 소리 하면 어린 자식들도 그 영향 분명히 받아.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리거라. 시어머니의 말은 100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아들을 보면서 억지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유품도 그제서야 정리하기 시작했고 언니가 살던 집도 전부 처분했죠. 혼자 검소하게 살면서 일만 하던 언니였기에 유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요. 제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차차 자산관리를 배우면서 손을 대야겠다고 생각하며 일단은 제가 거의 쓰지 않는 계좌에 따로 보관만 해두었죠.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던 그때 시동생이 이사를 간다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너무 환영할 일이었죠. 맨날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대면대면한 사이면서 빈대만 보는 시동생이 저는 늘 불편했거든요.
그 몇 년 동안 백수로 지내던 시동생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신도시에, 그것도 아파트에 집을 구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에 저는 내심 깜짝 놀랐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별로 놀랍지도 않은지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저는 시동생이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건가 생각했네요. 하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이사 간다는 날이 되었고 오후에 이삿짐 차가 온다고 하니 온 식구가 가서 아침부터 짐 포장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포장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언니의 보험이 입금되었다고요. 마지막 보험금이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거의 쓰지 않고 언니의 유산과 보험금을 모아만 두는 그 계좌를요. 그런데 금액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려 3억 원이나 빠져 있더군요. 저에게 그 은행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당신 내 계좌에서 돈 빼갔어? 뭐? 무슨 돈? 내가 당신 계좌에서 돈을 왜 빼가? 나 땡땡은행 계좌 말이야. 당신 말고 이 계좌에서 누가 돈을 빼나? 그야 뭐 당신이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저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짓는 그 특유의 짜증나는 표정을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미쳤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걸 말도 없이 그것도 3억이나 빼가. 당신이 그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아니 내가 안 그랬다니까. 당신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3억이 어디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어쨌냐고. 당장 말 안 해? 나는 아니라니까. 남편은 점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서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우리 세영이 이사하는 데 썼다. 얘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서 썼어. 됐니? 어차피 돈은 차고 넘치게 많으면서 그깟 3억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제정신이세요? 이 돈 저희 언니 목숨값이에요. 아파트 잔금이 모자랐다고요? 애초에 3억씩이나 모자르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당사자인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넌 더 많이 받았잖니, 네 언니한테. 아휴, 넌 네 가족한테 쓰는 돈도 그렇게 아깝니?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저밖에 모르니? 그러면서 네 시애미한테는 바락바락 소리나 지르고. 나중에 너 힘들 때 세영이가 어련히 은혜 갚을 것을. 이 나이에 아직도 배 쓰면서 무슨 수로 3억을 갚아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화를 내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 저만 매정한 사람 취급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본인들도 딱히 할 말이 떨어진 모양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입 아프게 말로만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거머리 같은 인간들한테 환멸이 났어요. 제가 왜 그동안 제 몸 갈아가면서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 뒷바라지를 해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들,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개무시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말버릇이 어쩌네 하며 잔소리하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서요.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예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이삿짐 옮기는 걸 전부 도와주고 늦게서야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몇 번 인터폰이 울리길래 저는 인터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러자 공동현관도 못 들어오고 배회하던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저는 다음 날이 밝자마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집안 전부를 뒤지고 남편의 노트북, 태블릿 등을 전부 뒤져 꼬투리가 될 만한 증거들을 하나로 안고 갔죠. 변호사는 그 중에서 절반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쓸 수 있는 소장은 모두 작성한 뒤 그 다음엔 아예 호텔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100통이 넘게 문자가 왔는데요. 춥다느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느니 징징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당장 전화 받아라.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길래 이딴 짓을 하냐는 등 화를 내는 소리까지 별의별 내용이 담긴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소장을 날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으로 한 죗값을 치르는 건 사실상 본인들이 저지른 짓을 주워 담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호텔에 며칠 더 묵었고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남편의 전화를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이미 여러 개의 소장을 받고 사색이 된 상태였죠. 당신 이 소장들 뭐야? 대체 가족끼리 왜 그래? 내가 그 돈은 앞으로 일해서 차차 갚을게. 이거 진짜로 진행할 거 아니지? 내가 왜 당신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혼 도장만 찍으면 곧바로 남남 아닌가? 일단 만나서 얘기해. 당신 지금 너무 화나서 이러는 거지. 막상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풀면 생각 달라질 거야. 일단 그래 만나나 보자. 내가 내일 점심때쯤에 어님댁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 저는 할 말만 마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약속을 했으니 더 이상 다른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저는 다음날 점심때쯤 시댁 식구들을 보러 갔어요. 7층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세 사람을 만났죠. 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앓는 소리를 하며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얘 서운한 점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무슨 소장이니 고소니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래. 가족끼리 대화로 풀면 될 일을. 그래 당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길바닥에서 보자고 해. 얼른 올라가자. 형수 저 다음 주에 면접 2군데나 잡혔어요. 이제 다시 일하려고요. 저 이제 더 이상 백수 아니에요. 형수한테 빌린 돈 그거 앞으로 일하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분명히 세영이가 이래서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못 들은 게야? 분명 갚는다니까. 얘는 무슨 우리가 네 돈 훔치게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 얼른 오해 풀었으면 그 보낸 것들 전부 취소하거라. 그래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갚는다고 해도 어떻게 당장 3억을 만들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봐. 나도 이제 곧 일 구할 거니까 일 구하면 세영이랑 같이 갚을게.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들이 정신없다고 나도 내 정신이 없는 줄 아네. 난 이제 백수 한량인데다가 남의 돈 훔쳐다 쓰는 당신들 같은 인간 말은 안 믿어. 고작 면접 2개 잡힌 거 가지고 무슨 벌써 취직해서 월 500은 버는 양 떠들어. 됐고 다들 이거 받아요.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사람 몸통만한 하드보드지야 까만 마카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었어요.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절 쳐다보았죠. 이게 뭐야? 자, 이게 각자 거기다가 마카로 사과문 쓰시고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으세요. 매일시 정각마다 소리내서 크게 읽고 사죄해요. 나랑 우리 가족한테. 특히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지금 우리더러 시위대처럼 이거 들고 서 있으라는 거야? 잘 안 해. 지금 써서 나가면 앞으로 2시, 3시, 4시에 딱 맞춰서 읽으면 돼.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시켜.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하면 나한테 갚아야 하는 돈을 좀 탕감을 해주고 아니면 말고 없던 일로 하든지. 갚을 돈을 깎아준다는 말에 세 사람은 바꾸게 눈알만 굴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계약서도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받아요. 거기 적힌 대로 각자 반성문을 들고 서 있다가 정각마다 소리내서 읽으면 소정의 금액을 탕감해 줄 거예요. 제 사인은 미리 해놨으니까 당신들 사인도 하세요. 싫으면 말고요. 처음엔 세 사람 모두 이런 걸 왜 하냐면서 볼멘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럼 얘기 다 끝났다며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들었죠. 제가 진짜 가버리려고 하니 세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사인을 하더군요. 그리고 각자가 잘못한 내용을 마카로 큼지막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지들도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세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이
대문짝만하게 적힌 종이를 온몸에 내걸고 아파트 정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시계가 2시, 3시, 4시를 알릴 때마다 큰 소리로 자기들이 잘못한 내용을 차례대로 외쳤고요. 저는 아내의 통장에서 몰래 3억을 빼돌려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살림, 육아는 손도 안 대고 게임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형과 형수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수 돈 3억을 빼돌려 제 명의의 신도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한테 매주마다 용돈과 반찬, 세대 휴지 같은 살림을 무제한으로 받아왔으며 더 좋은 걸 달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잘못 키워 며느리한테 빈대짓을 하게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큰 마트도 있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있었어요. 게다가 맞은편 아파트의 후문도 마주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3사람을 전부 쳐다보고 구경했답니다. 애들은 낄낄대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까지 했고요. 3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졌죠. 그러면서도 또 3억 빚은 무서운지 끝까지 버티긴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아하니 그제서야 좀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속한 3시간이 지나고 3사람은 후다닥 종이를 벗어 던지고 저에게 왔어요. 자, 네가 시킨 대로 했다. 네, 원. 동네 창피해서. 어쨌든 그럼 이제 빚은 없는 거지? 무슨 소리세요? 제가 빚을 전부 없애준다고 했나요? 소정의 금액만 깎아준다고 했지. 알았어. 얼른 깎아줘. 당신 얼마 깎아줄 거야? 2당 1장씩 빼줄게. 그게 얼마야? 3천? 3억? 맞아, 3천. 진짜? 자, 여기 3천. 받아가. 제가 3사람 앞에 1,000원짜리 3장을 곱게 뿌리자 3사람은 즉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3,000원? 지금 장난해? 그런 게 어딨어. 형수, 이거 사기예요. 저희한테 계약서도 써서 줬잖아요. 그래요, 그 계약서. 제가 분명히 소정의 금액을 탕감해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많은 금액을 탕감해준다고 했어요? 3사람은 눈이 벌게져서 후다닥 계약서를 꺼내 읽어보더군요. 시시각각으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변하는 3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어요. 3사람의 멍청한 얼굴이 망연자실해지는 광경을 구경하고 나니 속이 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2다리 쭉 뻗고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몰라요. 저는 그 뒤로 3사람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한치 흔들림 없이 이혼이며 고소 등 법적 문제를 전부 처리해 나갔어요. 시동생 명의의 집은 가압류가 들어가 시동생은 새 집을 얻자마자 홀라당 빼앗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이름에 빨간 줄이 생겨버렸고 저에게 가져간 돈을 도로 뱉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도 탈탈 털어서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0년 동안 아들의 양육비까지 지불해야 했죠. 게으르고 멍청한 데다 심보까지 고약한 그 3사람은 결국 갖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고 단칸방에 셋이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동생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 인간들의 근황을 별로 알고 싶진 않았지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억지로 다 알아버렸네요. 시댁 식구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지금은 3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상태예요.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함께 둘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니의 유산과 보험금, 시댁에게서 받은 보상금 및 위자료들을 전부 합치니 저는 1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언니라면 아마 그 돈이 이렇게 쓰이길 원했을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모쪼록 듣는 분들께 좋은 감정으로 들렸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 아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꾸려갈 예정이에요. 저와 저희 아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